예, 이렇게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 촉구와 함께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과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폭행 사태를 거론하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강선우 의원이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강선우 의원에게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불과 4년 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2021년 본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도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 윤리에 제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나온 방금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제 과거 당직자 폭행과 관련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여야가 바뀌고 나면 또 이제 바뀌는 선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서로 간의 입장들이 막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명하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 후보자로서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야당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윤리적 잣대에서 자유로운가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한 발 더 나가면서 오히려 논란을 더 만들고 오히려 또 역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 이 폭행 갑질 문제는 이건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요. 당시 국민의힘 당 사무처 직원들이 먼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탈당 요구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개표 상황실에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자기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사무처 직원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전선을 더 확대하면서 더 민주당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의원들도 다 공히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2023년 국회 사무처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한 1,000명가량이 응답을 했거든요. 보좌관들 가운데 한 50% 정도가 뭐 성희롱이라든가 차별이나 갑질을 당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60% 정도 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갑질 안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야당 입장에선 기회가 왔다고 해서 여당을 공격하는 거 뭐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지나치게 자기의 문제까지 돌아보게 만드는 건 적절한 전략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불똥이 튄다 하더라도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도 제도적 개선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은 제도적 개선이고 당면 문제부터 해결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컨대 지금 강선우 의원이 공식적인 사과를 안 하잖아요. 보좌진한테. 본인의 사퇴 의견을 남기면서도 사실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께도 피해자격인 해당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갑질뿐만 아니고 사실 청문회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하신 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국회의원의 자격과 관련돼서 당연히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해달라는 것이고 기존에 제소한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 이미 5분인가가 제소돼 있어요. 그들 보면 정청래 의원, 본인이 상임위원장의 그 직분을
강압적으로 행사했다라는 것으로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소를 하고 나니까 정청래 의원 등이 또 정점식 한기호 의원 등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또 제소했어요. 자, 이 세 분의 이런 주고받는 제소 과정과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과 비교해 볼까요? 어떤 분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주고받은 그 내용에 비춰볼 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의혹 이 부분이 윤리에 제소한다고 해서 이 과잉된 제소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물론 심사 과정을 거치겠지만 또 하나 송원석 의원도 당연히 제소감이라 좀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소 안 했잖아요. 근데 당들의 입장을 볼까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 지도부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회부했나요? 당무감사위원회에 지시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적인 양 당의 행태를 보더라도 뭔가 너무 감싼다. 왜냐하면 이게 강선우 의원의 일방적인 그냥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내 보좌진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조치 중에 있다라는 것을 비춰볼 때 조금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돼요. 뭐 국회의원들의 갑질 이 부분이 만연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네는 자유롭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업무에 좀 주력해 왔는데 이제라도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그런 지적은 명확하게 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강선우 의원의 행위가 잘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거나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국회의원들 갑질방지법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속칭 얘기할 때 금패치만 달고 나면 배는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굉장히 권한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진 입장에서 국회의원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자녀의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킨다거나 화장실 청소하라고 시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모욕감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의 단합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라도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갑질 방지 문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짚어주신 이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당의 대표적인 스피커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강 의원을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심각한 갑질은 없었다라면서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임명하기로 했으면 임명했어야 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어준 씨야 뭐 사실 민주당 우호 세력이지만 실제 뭐 민주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이야 그분 나름대로 생각을 밝히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박지원 의원은 다르죠. 국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고 실제 민주당에서 또 갖고 있는 위상이 또 작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저 부분은 본인들끼리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보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게 어땠을까 이렇게 본인들이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죠. 공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뭐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 문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정도 평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없다 임명을 강행해라. 근데 또 말씀을 한켠으로 보면 적절치 않은 인사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백히 국민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는 공적인 어떤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저런 부분이 쌓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 걱정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국가를 걱정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국민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숙하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많은 뭐 칭찬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다 검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짧은 시간에 검증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빨리 문제를 시정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평가를 더 좋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집을 피울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비판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땐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론 인사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화살을 다 맞을 뻔했어요. 다 모든 부담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당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당은 또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당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일정하게 해주고 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좀 맞아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정권을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당 지도부가 더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가 비판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좀 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언론에서도 이제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뭐 하면 언제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 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저는 일단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만한 정치적 환경이 없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불출마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가는 것보다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오거나 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혹시 패하게 되면 또 비대위 체제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비대위원장의 자산으로 남겠다. 뭐 이 정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출마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 나오기 전에 안철수, 유승민 전현직 의원을 잇따라 만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근데 다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전대 또 출마하는 쪽에 좀 더 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글쎄요, 당에 뭐 여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만들어줄 때 62% 넘는 당원들과 국민 여론이 그 정도의 지지율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당 대표가 거기서 됐다고 하면 또 이번 계엄 상황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대립하는 전선이 그어진 거예요. 찬탄 반탄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본인이 어떤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또 다음번 선거 때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패배해서 그 책임론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거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일종의 마음을 얻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한 느낌이 있어서 물론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를 하지 않고 다음번에 재보궐선거를 노린다거나 이런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대표 선거에서 지고 의미 있게 진 다음에 재보궐선거 출마하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저는 밟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검사 딱지도 떼고 친윤 딱지도 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보여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력한 당권 주자였던 한 전 대표의 불출마가 전대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인데 관련해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의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한 전 대표의 불출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고 그 불출마가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지금 발언 들어보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 안타깝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표심을 어느 정도 흡수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파괴력이 크거나 미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후보자인 것 같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동훈 대표의 불출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안철수 의원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수혜자는 조경태 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저는 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난 것을 공개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찬탄반탄 구도에 끼게 돼서 오히려 안철수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이 바라보는 시선이 좋았는데 그런 기존 갈등 구조 속으로 그냥 매립돼 버린.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은 드는데 어쨌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셨겠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서 수혜자가 될 가장 큰 분은 일단 현실적으로 조경태.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어느 정도인지 그 파괴력이 모르는 주진우 의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현 시점에 누가 유리하다고 보시고 좀 앞으로의 구도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랬다면 혁신안을 일부라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혁신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도 안 되는데 국민의힘이 뭐 당대표 선거한다고 해서 혁신을 할 수 있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뭐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정치적 책임을 키우거나 체급을 키우거나 아니면 방탄하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방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병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VIP 경로에 있을 때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지금 받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당시 법률비서관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차상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좀 다른 방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고려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국민의힘 선거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친윤 쪽의 인식은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후보 교체 과정에서 보여줬던 문제에 대해서 친윤 쪽에서 매우 실망했다고 하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단일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실망감. 그리고 만약에 또 다시 당에 어떤 키를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어떤 도출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친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마냥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극우화돼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극우 진영하고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데 친윤 쪽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이 극우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면 다음번 선거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도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신 장동혁 의원한테 대한 관심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다. 반탄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 점이 좀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수 친윤 의원들이 장동혁 의원 쪽으로 많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어느 정도 표를 얻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 특검에서는 뭐 각각의 뭐 압수수색이라던가 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야당 의원만 벌써 5번째다. 이거는 야당 탄압용이다라면서 강력하게 이제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현재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거니까 뭐 당연히 적법하겠지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국회의장께서도 이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급박한 압수수색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한참 진행이 됐고 경찰에서도 압수수색을 다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 국회
사무실이 만약 압수수색 필요했다면 했겠죠. 근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도. 그렇다면 김성규 국회의원 그 사무실은 압수수색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 그런데 특검은 왜 할까? 이 부분은 특검이 하는 압수수색은 사실 증거 수집 차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그거 오히려 신권 발견을 위한 것 아니야? 새로운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발견하기 위한 압수수색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 총리, 전 총리 압수수색도 보면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증거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각 특검이 하는 압수수색들을 저희가 바라보자면 불편하다는 거죠. 이것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께서 그런 당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또 압수수색을 또 저렇게 한다는 부분, 저 부분도 좀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첫째로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민주당인가? 그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집권 여당이었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일종의 이제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노선 변경 김승규 의원이 내가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미 기존의 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그 노선 변경을 관련 업체들한테 평가할 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윗선만 지금 캐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민주당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뭐 같이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둘째로는 조금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할 때 그때 그래도 국회의원은 어떻게 압수수색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번 목소리 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그 이전에 후보 시절에 그렇게 탈탈 털고 수사할 때 이건 너무 지나치게 과해.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무슨 동업자 의식으로 카르텔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진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식이 공유가 된다고 하면 권력형 수사가 온다거나 정치 수사가 온다거나 이럴 때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지난 검찰이 정치 수사했다는 게 온 국민한테 다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결국은 특검으로 간 거 아닙니까? 특검이 더 엄격하게 더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 우리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냥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이후에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있어요. 안규백 의원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국방장관 후보자. 이분 그 임성근 그 해병대 사단장하고 14분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통화만 했어도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14분 통화했는데 안부 전화를 14분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압수수색 안 하냐요. 그러니까 약간 편파성 있다. 국내에서 오해할 만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앞서 자막 속보로도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로부터 들어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이 됐던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연기가 된 가운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통상대책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3 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관련한 내용으로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의가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고 이를 두고 여야에서도 각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는 셰시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식의 외교가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까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숨이 좀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발언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얘기할 게 맞는 건지 비유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야당으로서의 책임성도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습상의 문제는요. 감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상대가 있다고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또 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미국을 도외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최대한 우리 국익에 맞게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1% 깎아줄 테니까 뭐 줄래 이런 식으로 협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협상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무리 사업가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어떤 협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때 동맹이고 지금도 동맹이지만 이런 관계에 있는 국가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강요합니까?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리고 정부가 협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줘야죠. 그리고 그 협상이 만약에 부실하게 됐다거나 할 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정부가 마치 다 못하는 것처럼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그러면 협상 잘못되라 무슨 비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협상에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좀 느낄 거라고 보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기존의 다른 나라 협상한 것을 의식하면서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훨씬 더 불리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좀 더 당당하게 협상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이익을 어쨌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큰 투자를 하든 아니면 관세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국민들을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데 그런 여론들이 좀 언론에서도 만들어지고 정치권에서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판이 한미 관계를 좀 흔드는 작태다라고 오히려 다시 비판을 가했거든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발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일단 자존심을 세우는 게 협상의 제일 룰은 아니잖아요. 협상이라는 건 일본도 그렇게 뭐 자존심이 없어서 안 세웠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임인데 심리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의 미국 일반 비판은 맞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뭐 줏대 있게 가라. 저는 이런 부분은 글쎄요. 국내 정치용으로 맞는 거지만 협상에서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관세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미국도 자국 소비자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오래 못 버틸 거다. 이것도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자동차 수출, 대미 수출 비율이 크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또 우리의 경쟁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수출 경쟁을 일본하고 하는 거고 EU도 지금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계국이 경쟁하는 이 양상을 볼 때 지금 하루빨리 타결돼야지만 자동차 수출에 타결을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뭐 국가의 자존심 문제다. 미국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저는 사실 이 협상 이 시국에서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하고 물론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미국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건 꺼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 이거 안 하고 하게 되면 자동차 대미 수출 전체 수출의 30%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걸 희생해야 되는데 어떤 희생을 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다 하더라도 과감히 추진하는 그것이 지도자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익을 찾기 위해서 냉정하게 협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조급해지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하고 국내 여론 압박이 더 거세지면 미국 입장에서 이것만큼 좋은 판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압박을 받고 정부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최소한 미국하고 협상은 당연히 협상당이 냉정하게 하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만큼이라도 그런 여론들이 좀 당당하게 하라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미국 입장에서도 한번 협상이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